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는 왕공에게 전복계를 주고 떠나게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화란중, 화란이 중요한 거고, 의미심장한 것은 1단에 들어있어요. 은근도 들어있어요. 경어선사의 의도, 마음속에 있는 내심이 은근과 1단에 들어있다는 거. 이후 경어는 천하를 주유하며 5대 산으로 발길을 돌려 천하를 주유하지는 않았고, 누구를 만났죠? 두문동에 가서 강봉원이를 만나죠. 근데 거기 가서 실컷 풀어놔요? 그 주유한 게 아니었어요. 해방감, 내가 이제 벗어났구나라는 해방감 속에서 거기서 시를 한 수 남기는데, 그 시도 기구절창한 시죠. 5대 산으로 발길을 돌려 얼정사에 갔다가 거기서 대방광불 하엄경, 유인명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이 경어선사를 단박에 알아보죠. 그래서 화엄경을 부탁하니까 또 우리 경어선사가 화엄경의 대가잖아요. 화엄반에서 그 화엄경을 7년간 강의를 하시죠. 어디서? 동학사에서.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의 장광서를 터내서 여단 법석을 폈죠. 대자도 하나, 대자도 대나무도 대자요, 대바구니도 대자요, 뭐도 대자요, 세숫대야도 대자요 이래가면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하루씩 해서 일주일간을 대방광불 화엄경 7글자를 일주일간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석 달간 머물어요. 그 월정사에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금강산으로 가시죠. 금강산을 거쳐서 금강산에서 뭐와?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 명구, 그 두 수를 남기고, 또 헐성루에서 가가지고 또 2수를 남겨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총 4수의 시를 남기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안변의 서광산에 들리죠. 마침 거기에는 오백랑 개군불사정이 엮여 경어선사가 미리 예약된 증명단에 올라서 마지막 사자호를 토해내고, 거기서 이게 10월이에요. 10월에 그 동안거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영월로라는 곳에서 그 안변 서광사 영월로에서 시를 또 한 수를 남기세요. 영월로에서라는 시를. 대단한 시죠. 그래서 마침내 경어는 그의 나이 57세가 되던, 57세? 1905년이 1903년 4년 맞네, 1905년이 57세다. 승단을 뒤로 하고 속세로 뛰어들어서 이름을 감추고자 갑상 강계 등지의 자취를 감추고 스스로 난주라 이름하고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쓰고 바람문에 몸을 나타내서 만행의 길을 닦아 진흙에 뛰어들어서, 아까 경어선을 예미선이라고 했죠. 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의 몸을 적시면서 인연 따라 교화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봐서 경어의 삼수갑사는 뭐다? 이류중행이다. 은둔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은둔이라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뢰 시가 또 나와? 원시. 경어가 성단을 떠나 참적하려는 의도는 아래 시 여러 거에게서도 살짝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경어선사의 도장사상이 가미된 신선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선사상. 경어는 이미 흰 구름과 버치되어 신세의 약을 피해서 따라올랐어요. 어디로? 구름 밖으로. 그래서 운외. 이때 경어 역시
모함하는 시선이 들끓었고 경호선사는 가타부타 여기에 변명이나 시비를 걸지 않고 그 세상을 떠나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썼는데 이 시도 역시 어디서? 고금탕. 고금당에서 경호선사가 쓴 시를 백운 인저사라 일일향산비로구나 사험 진세하기니 수와 개중기로다. 백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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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로 저사 기반되는 일 도대체 너는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일일 산을 향해서 날아가네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구름이 경호선사 구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구름이 계속 산을 향해서 올라가. 그래서 구름을 붙잡고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너 흰구름아 너 도대체 무슨 저사가 있길래 왜 자꾸 산을 향해 날아가지? 그래 놓고 뭐래요? 사혐 진세악 세상 속의 악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렇거든 말이야. 그와 같다면 이러는 게 세상이 그렇게 추하고 악하다면 말이야. 뭐라 그래? 수아 나를 따라서 따를 숫자죠. 나를 따라서 계중으로 돌아가는 말이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중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중. 계중이 중요해, 안 중요해? 이 계중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이거 저, 개, 시 또 나오죠? 시. 이게 이처 이시. 여기서 이 어버가 제일 중요한 말 이자에 이것 이게 이저 이시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저 이시는 같은 것인데 저거는 뭘까요? 선을 공부하는 자는 가장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를 뭐라고 말했죠? 지제시, 지저시. 경어선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를 외우려면 저 지저시를 외워야 돼요. 지저시.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개죠. 그래서 개중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흰구름아 흰구름아 너는 무슨 일로 맨날 사는 장에 가느냐 신세의 약을 네가 싫어한다면 나와 같이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 이 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 이 개자죠. 이 개자는 무슨 개자야? 낱낱이란 뜻이죠. 낱낱 개자예요. 낱낱 중요해요. 왜? 또 다른 시 한편에는 문경의 운달산에 가서 대승사를 가다가 읊은 시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함을 활보하다가 경어가 가장 활동적인 1900년에서 1903년인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걸리죠. 뭐라고 걸려요? 사자가 비록 자취를 감추어도 이것이 나오나? 뒤에? 안 나오네. 오 마이 갓. 귀찮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 시 제목이 뭐더라? 운달산 지나는 길인가? 거기에 사자는 비록 잠취를 감추어도 어찌 무침승 등과 등이 같으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어는 사자고 이미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이 자취를 감춘다고 써있죠. 이 말을 남기고 경어는 이듬해 1904년 영원히 잠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 시는 언제? 1903년 윤피람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운달산을 지나는 길에 이 시를 써요. 이 시는 모처럼 오랜만에 경어가 자신의 진실을 몰라주는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이게 어때? 누구랑 같이 간다 그랬죠? 남전당 한규하고 그 전옥년이하고가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죠. 왜? 마지막 이별 여행을 위해서. 물 건너 산 넘는 어려움을 금년의 일상사에 빗대서 자신의 방황하는
복잡한 심정을 또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도수등산일 거예요. 또 이러한 방황 속의 경어는 북행을 서서히 계획하고 있다. 이 시가 지금 두 개가 겹치겠네. 이게 물 건너 산 너머죠. 도수등산이고 아까의 사자는 비로소 자취를 감춰 윤피람 하한 거 후에 우연일품인가 얘가. 이씨. 잘했죠. 글씨를 또 지웠나 보다 내가. 아이고 못 살아. 언제 내가 두 번 다시 하겠는가. 그냥 해주자. 힘들다. 윤피람 한 거 후에 우연히 윤피람 에이씨 뭐냐? 이것보다 더 뒤에 있는 것 같던데. 작별? 아니야. 도구로 가. 윤피람 이건 도수동산 그거고 여기 합을 못해요. 어딨냐? 윤피람 아이고 괴롭네. 어떡하냐. 빨리 안 나와. 오마이 갓드네. 공림사? 이 앞인 것 같은데. 윤피랑 어디 갔어? 떠나기 전에 해놓은 건데. 어떡하냐. 오마이 갓. 진짜 나. 금강산 명권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두문동도 나오면 안 돼. 들어갔지. 오마이. 잠깐만. 윤피람 한거우 우연히 울품. 이게 왜 안 나와? 안 해. 코군다. 여기 있다. 62. 오 마이 갓. 62, 64, 64. 여긴가? 여기다. 다시. 그거 참.
운달산 지나가는 길에 운달산 도중 구호. 운달산은 거기 김용사라는 절 있죠.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데 정원선사가 운달산을 지나가다가 지은 시 중에 여기 이거죠. 사자는 비록 자취를 감추어도, 이게 그거예요. 사자가 사왕, 내가 자취를 감추어도, 여기 도해라고 써죠. 도해가 감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취를 감추어도 어찌 묻증승과 등이 같겠느냐 해갖고 경허선사가 자신의 그 자긍심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내가 감추겠다는 걸 뜻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903년에 쓴 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북행을 서서히 계획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뭐야 이거? 이것도 도수등산. 도수등산이 그랬죠? 물을 건너고 오늘 산을 오른다 해서 이게 물 건너는 것은 이 고금당. 지금도 물이 있어요. 강물이. 그리고 산은 빠이산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써놓으셨는데 이것도 도수등산 그 전에 한번 했어요. 물 건너 산 넘어 도수등산.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자니 광야가 또한 어렵도다. 물 건너 산 왔더니 또 뭐 넓게 펼쳐진 광야를 보니까 더 어려워. 그래서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가 나오고 거거 고산이더라 이런 얘기죠. 무심한 것도 이것은 보니까 여기는 무심한 것도 아니고 또한 평안함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 알리요 이 방황하는 금년사를, 이게 1903년이에요. 오직 누구를 향해 내가 바른 말을 할 것인가.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요. 상행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시를 고금당에서 쓰시면서 굉장히 힘든, 자신의 힘든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나. 누가 알 것인가. 이 방황하는데 금년사 1903년. 그래서 밤마다 몰래 경허선사 여동생이 난 그 전봉준의 둘째 딸 옥년이를 만나러 이거 오다가 산 넘어 물 건너 이렇게 밤마다 다녔다고 합니다. 또 무슨 시가 있어? 또 다른 한 시는 뭐냐? 또 다른 한 수도 거의 같은 동명상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고 방황하다가 돌아갈 것을 이 시 또 있는데 이 시는 안 할게요. 이 시는 거기 고금당에서 돌숲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자신이 방황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와 먹리를 벗어나서 그 속에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에 대한 시비와 패매가 극에 달아가지고 경허선사가 이것을 삼수갑산을 결정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영주사건의 살인유명이라고 하지만 더 깊은 뜻은 전봉준으로 있다 그랬죠. 이 사건은 경허의 상자인 영주삼이가 양화 김도령이라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죠. 이름은 김도영이에요. 김도영. 이 사람은 건달패. 어디서? 갑사의 부목이었어요. 부목. 땔감 만드는 사람. 일반인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알아? 영주삼이를 알아서 돈을 뺏으려고 했다가 못 뺏고 죽여버리죠. 그냥. 근데 경허선사의 발갱기를 이렇게 목으로 매가지고 그 나무에 걸어놓는 바람에 마치 경허선사가 모한 것 마냥, 목졸라 죽인 것 마냥 그러한 걸 해서 경허선사가 혐의를 받죠. 그래서 경허는 영주삼이와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는데 일이 더욱 복잡해지자 만공스님이 나섰죠. 그죠? 문안인사도 드릴 겸 해인사로 데려갔어요. 이 당시에 만공스님이 있었던 곳은 어디? 계심사. 계심사에 계셨는데 해인사로 만공스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해인사 선방에서 경허선사를 만났어요. 경허가 먼저 입을 열었죠. 뭐? 야, 너 근데 나 커피 갖다 줬냐? 아이씨.
그래서 문안인사도 드릴 겸 해인사로 데려가서 퇴설당 선방에서 경호사를 만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님, 진짜로 살인을 하셨습니까?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일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기 좀 밀리자 해가지고 너하고 나만 알자. 영주는 사실 내가 죽였다. 만공의 경지에서도 스승 경호의 말이 뜻밖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경호는 세상에 영호한들에게 한마디 던지죠. 아까 방황하다 돌아갈 곳을 정하지 못하리. 경호선지식은 어디로 정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응보의 대가를 두려워해야 하는 중생들을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후에 경호는 삼수갑산으로 떠나버리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김도영이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질러 갖고 공주경찰서에 와서 고백을 하면서 영주삼위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의 살인 누명은 벗게 돼요. 땡큐. 영공은 이때 스승 경호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걸 후회하고 자책하고 사흘 낮밤을 울면서 스승 경호에게 그거 내가 죽였다의 답변을 강요했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북녘을 향해 스승께 삼배의 예를 흘리며 사흘 낮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북녘에서도 삼수갑산을 지나면서 이제 진짜 그 강계에서 갑산으로 넘어가면서 뭐를 만나요? 아득포제라는 곳을 만나요. 또 거기를 가니까 거기에 그 이수동을 지나는데 그 이수동이라는 곳에 가니까 뜻밖의 고운 최치원 선생의 그 저기를 바위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가 고운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갑산 넘어가기 전에 시 하나를 또 남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갑산 이수동을 지나며요. 이수동.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경호선사가 살아온 선생 중에 이두가 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고운 최치원을 많이 흠모하고 고운 최치원 선생이 살았던 곳을 가고, 특히 홍제암 그리고 또 이수동. 그래서 그 이수동을 지나면서 고운 최치원이도 여기를 지났다 이런 얘기죠. 그 정자가 보이죠? 이 정자. 이 정자 여기 고운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운 최치원. 그래서 이수동 앞에 급히 흐르는 강물, 이수동전 강세급이요 청정암암 효중경이라 고운충유 가여야군이 영절 12도이성이로다. 이수동 앞에 급히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엄청 강물이 세요. 그 강은 동로강. 그래서 시퍼런 물이 우렁차게 흘러가는데 일찍이 고운 선생이 가야산에서 읍기를 세간 시비가 귀에 들릴까봐 내가 영영 세상과 단절했다네 라는 시를 어디서 홍류동 계곡에서 남긴 시가 있죠. 그래서 경호선사도 마찬가지로 나도 갑산 이수동을 지나며 이 급히 흐르는 강물 속에 내가 그냥 이 소리를, 이 귀를 옛날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제동 가야산 해인사 홍제암 계곡에 그 홍류동 계곡을 그 물소리가 그렇게 세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세상 시비를 끊었다고 했는데 경호선사도 아마 이 갑산 이수동을 넘어가면서 내가 영원히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 세상 소리 다 듣기도 싫다. 해가지고 그 갑산 이수동이 그 강물이 이제 그 해인사의 홍제암이랑 마찬가지죠. 그 홍류동 계곡. 그래서 이제 마치 경호선사가 최치원과 관계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최치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이 시를 남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경호는 이수동 앞에 흐르는 강물 청청하고 암남이 우렁차기도 하다. 최고운 제 선생이
일찍이 가야산에서 한 구절 없기를 세간 12를 귀에 들까 영령했다는데 요 가야산에서 읊은 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자세한 거는 또 경어집에 가면 있어요. 경어집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경어는 분도 해인사를 떠올렸어요. 갑자기 갑산 이수동을 지나다 보니까 고운 최치원을 만났죠. 그래서 세간의 시비가 귀에 들릴까봐 영령세성과 단절한 채 해인사를 찾아 연을 끊었다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자신을 빗대어 보고 있어요. 고운 최치원도 저기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죠. 개원 필경을 썼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역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피한 곳이 이제 그 해인사예요. 남쪽에서 자신을 비방한 무리들을 떠올리며 좀 더 빠른 이리중행을 재촉했던 지난날을 갑산 이수동 앞에 흐르는 강물에서 그를 회상하고 있어요. 누가? 경어선사가. 누구 생각이 나면서? 최치원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고픈 경어는 이미 이류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상체의 삼수갑산행은 1912년 4월 25일, 24일, 4월 25일인데 전봉준 장군이 죽은 게 4월 24일이야. 여기 헷갈려 맨날. 4월 25일. 형은 열반 하루를, 아니다 24일 맞다. 열반 하루를 남겨놨다. 그러니까 4월 24일 열반 하루를 남기고 일일이 글방 제자들과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곧 상체가 끝나가려 한다. 나 내일 가련다. 훈장님 어디를 가시는데요? 마을 사람들한테 저 내일 떠납니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훈장님 어디를 가시는데요? 바람 따라 갈 뿐이요. 바람 따라 간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뭐가 붙어있죠? 좀 멀리 가요. 이번에는 좀 멀리 가요. 며칠 전에 백두산 을 등정해가지고 백두산 천지에 가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경어선사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마을을 돌아요. 아예 훈장님 또 어디 가시는데요? 이번에는 좀 멀리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서장으로 돌아와서 경어는 학동들이 풀을 뽑는 걸 봤어요. 마당에 풀을 뽑는 학동들을 물끄러미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면서 풀밭에 힘없이 쓰러지니까 마을 사람 학동들이 놀래가지고 그 밭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경어선사를 부축해서 옮겨요. 육신을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어선사가 하루 낮밤을 그냥 좌선하면서 지낸 뒤에 호련히 새벽에 누구 김탁에게 지필묵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붓을 들고 열반성을 써내려갔죠. 지난번에 열반성은 또 배웠어요. 열반성 또 나오냐? 열반성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건 다 무엇이냐. 한 번 더 보자. 경어성어 열반성. 지난번에 여기 이게 누구죠? 반산보적의 오도성 중에서 이 두 줄은 맞고 가운데 두 줄은 드러내버리고 나머지 두 줄 써서 6개 중에서 4개를 만들어서 했다고 말했죠. 심월권이요 강탄만상이다. 광경구망하니 부시하물이라 해가지고 마음딸, 이게 심월이 마음딸이죠. 마음딸이 외롭게 둥그러니 빛이 만상을 삼키었도다. 이 삼킬탄따죠. 빛과 경계를 한꺼번에 모두 잊어버리니까 이것은 또다시 무슨 물건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무슨 물건이 나올까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이 망자 여기에 이게 중도가 다시 들어있죠. 이 중도가 구망의 하물이 구망과 하물이 중도에 이름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망자는 반산보적은 잊을 망이 아니고 없을 망, 즉 마음심자를 뺀 없을 망을 썼어요. 그리고 경어선사가 두 줄을 드러냈고 이렇게 된 상태라 같지는 않아요. 절대 같지는 않죠. 두 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망자도 바꿔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폄훼하기를 경어선사가 반산보적의 시를 뺏겼었다.
베껴 쓴 게 아니죠. 더 고차원적이죠. 왜냐하면은 그 남의 시를 구대여 자기가 그 열반성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고, 평소에 보아두었던 그 반삼보적의 시를 갖다가 뭐 했더라, 끄잡아다가 이거를 써서 열반성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뭐 굳이 구태여 그 선사들이 열반하시면서 열반성을 따로 짓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려온 열반성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기도 하고, 우리 경호선사처럼 고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어이씨, 엄청 많네. 오 마이 갓! 저기를 많이 했구나, 상체사상을. 지금 이게 상체사상에 관한 거를 하고 있구만. 그래서 경호선사는 마지막으로 열반성에 이론상을 그리고 붓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두어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또 뭐 일설에는 좌탈인망해서 그냥 했다라는 얘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두어서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부처님도 오른쪽 이거를 땅에 대고 해서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하는데, 저는 좌탈인망한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세수가 64세고 법납이 56세로 제자는 수월, 해월, 만공, 그 다음에 하남 스님을 듣고 있는데, 훗날이들은 우리나라 근대 선풍을 진작시켰던 대선승들이고, 경호선사가 열반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제자 반공이 해월과 자신의 제자 온봉을 동행하고, 여기에 우남도 있다고 그랬죠. 우남, 철우 다 있어요. 그리고 서령화상 행장일의 경호에게 부탁했던 영훈과 등운도 함께 난덕산 난주의 묘를 찾았을 때는 풀이 한 길이나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훈과 등운은 왜 나오냐면, 나중에 그 경호선사 시가 더 어디에 남아 있어서 만주에 남아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다시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때 박난주 선생의 묘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풀이 한 길이나 자라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그 확인된 길은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요, 그것도. 그리고 근대 선종의 중흥조가 떠난 이 정막 속에서 망공스님은 뭐 했어요? 울음을 토하고 유교식 장례로 매장한 관을 다 뜯으면서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써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다 관을 뜯어내면서 이미 지나는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엉성한 뼈대에 불을 붙였는데, 그때 경호선사를 무덤에서 꺼냈을 때는 아주 누런 황골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누런 황골이었는데, 그때에 그 수월 스님이 해월 스님이 눈물을 보이자, 철우 스님은 훗날에
해월 스님의 눈물을 본 건 그게 처음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다비식을 하죠. 도비식을 하는데 그 다비식 할 때에 누가 조곡송이라는 건 뭐예요? 슬퍼하면서 읊은 다비송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를 그리면서 조곡하면서 만공이 은사경허를 그리며 읊힌 추모시가 남아있죠. 그때도 했어요. 이거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 같은 손이 있어. 이 손은 뭐야? 열애객. 그래서 경허선사를 지금 여기서 열애객이라고 있죠. 시비보동 열애객이 여여한 객이다 이런 얘기죠. 난덕산 아래에서 겁의가를 그쳤도다. 난덕산은 난득산이라고도 하고 난덕산이라고도 해요. 덕을 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험한 곳이라. 그래서 무엇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득산이라고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겁의가를 그쳤도다. 누가 겁의가를 그쳤죠? 경허선사가 1885년에 천장업을 하산하면서 그 겁의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려마. 이 려마는 당나귀 르자에 말마자예요. 려마가 소진됐다 이 말이야. 려마 소진 시모일. 당나귀가 다 소진 사라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려마를 쓴 거는 경허선사의 화두가 려삼이고 마사도래라 이 려마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문날에 불식, 투견, 한소, 소정자지에게 한소정 먹지도 않는 그 투견새가 솥이 적다고 소쪽 이렇게 울었다 그랬죠. 그래서 소쪽 해서 소쪽새가 된 거죠.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 다음에 경허선사가 이건 지금 경허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그 논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천장함에서 겁의가를 읊으며 세상속으로 스며들었던 경허는 이제 제자 만공의 추모가를 속에서 그의 겁의가를 그쳐버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논고해 왔는데 어떤 이는 그를 변제로서 나서를 뿌리고 다니는 자다. 변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재주가 좋다. 웅변가, 말재주가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경허선사가 말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림에서는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혹자는 그를 한국 근대선의 첫 새벽을 연 사상가라고 위대하게 받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혹자는 그는 우심도인이므로 계율에 들러서 그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비록 경허를 할지라도 계율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논자는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시각으로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고 아주 뱁새가 풍새의 마음을 어찌할리요? 자기 혼자 짓거리는 거야. 그러다 거기에도 엄연한 기준이 존재하는데 경허는 깨달음을 성취한 선지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을 중심으로 그가 선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북행을 이해한 것이 나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 계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허는 분명히 한국 근선 현대선의 중자로서 그것은 법화와 행위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이건 긍정적인 의미이건 현대 한국선에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부정이든 긍정이든 그건 그들의 안목으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는 불이법의 태도를 증득한 행위로서 다소 치열하고 충동적이며 또한 파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화와 행위를 통해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 한국 전통 선불교를 여기다가 선자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에이씨. 여기 선자 하나 넣어주세요. 빼먹어. 선불교. 한국 전통 선불교의 정통성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저는 우리가 경허선사를 빼놓고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
한국 전통 선불교의 쟁대정님이 바로 경어로부터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을 통해서 현대 한국선의 정통성을 찾고 경어로부터 찾고 지켜나가간다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후학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일자는 1912년 경어선사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서 경어선사의 북쪽의 삶에 대해서 경어의 삼수갑선과 상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데인데, 이것은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훨씬 이전으로, 그때 썼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현대 경어선사의 말년의 삶이 하도 이상해서 우리 중생들이 모두 상체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듯, 경어선사가 비록 확철대어한 깨달은 자일지라도 생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체의 삶으로 전혀 연고지가 없는 삼수갑선으로 가서 상체의 삶을 살았다는 근거로 세속의 오해를 풀고 경어선사에 붙여진 북녘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2012년 경어선사에 쓴 경어의 삼수갑선과 상체의 그 논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쓴 경어의 삼수갑선에서의 삼수갑선과 상체라는 내용의 결론 부분, 한국 근대 선불교 중주로 추앙받는 경어의 본래 면목을 찾아 재조명해 그의 이상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부를 보탰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경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경어는 주다다시피 한국 근현대선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대스님의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오 이유는 물론 일찍이 술과 고기를 먹고 어떤 사연에서든 운동병에 걸린 여자와 동침도 하고, 또한 여인을 희롱하다가 볼매를 맞는 등 파격적인 본물을 거침없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말년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유관을 쓰고 방란주로 개명하여 우민관 서당 운정하다가 입작했다. 이것도 이제 전봉준이 안 나타났을 때 제가 2010여 년에 쓴 거란 얘기죠. 슬프죠, 뭐.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몰라서 그냥 경어선사를 삼수갑선과 상체라는 걸로 몰아붙이면서 또 화강동리이다, 이류중이다, 입선수서로 막 몰아붙였어요. 제 논문이 그랬어요. 경어의 말년이 깨친 자로서의 걸림없는 무예의 표상으로 화강동진으로 이류중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깨친 이후에도 끊임없는 본인의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 고뇌하고 분투했던 상체의 수행이었고 보원행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체이기도 하고 또 보원행. 이 보원행은 또 어디서 나오죠? 보원행은 또 어디서 나와요? 달마의 뭐 이입사행론, 그죠?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 그래서 이 달마의 이입사행론에 뭐가 있죠? 이입은 이입과 사입, 이입과 사입이 있는데, 이입은 뭐랬어요? 사행은 뭐예요? 이입은 이치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입이 그건가? 이입사행. 그렇죠. 이입은 이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 사입은 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입은 뭐예요? 사행론이죠. 근데 사실은 그 달마대사가 이 입사행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 2, 3, 4. 에이크, 여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보원행, 수연행. 그리고 순서도 놓치면 안 되죠. 3번이 무소부행, 4번이 칭법행.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왜? 그 중요도가. 그래서 보원행은 그 원한을 갚지 말아라 이 말이야. 자기가 원수진 거를 다 여기서 당하는 대로 원망을 하지 말고 갚아라. 이것이 우리가 그 업보사상이죠. 전생에. 그래서 보원행. 수연에는 뭐죠? 인연 따라서 살아라. 숫자는 따를 숫자죠. 인연 따라서 그냥 살아라는 얘기요. 깨친 자라 해가지고 뭐 내가 가서 전법하겠다고 애쓰지 말고 뭐 해라. 인연 따라 지내다가 인연 따라 수연 방광 대충 지내다가 인연 중생 만나면 그때에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때에. 굳이 뭐 가가지고 뭐 하고 하는. 저도 옛날에 초짜 시절에는 일반 포교사 또 뭐 국제 포교사 다 땄어요. 그래서 뭘 한답시고 아주 꼴값을 떨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뭐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막 오만 짓을 다 해고서는 발톱이 빠질 때까지 막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뭐 한다고? 전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그래서 수많은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행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이거 달마대사의 이 사행론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많았죠. 그래서 또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내려놔요. 한순간에 싹 내려놓고 경허선사 말따나 경허선사 거기 나오죠. 참선국에 수영방광 지내다가 인연중생 만나면 그때에 제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소구행이라는 건 뭐예요? 무소구행, 무 없어, 소 바라는 바가 구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무소구행이라고 해요. 바라는 구하는 바가 없다. 무소구행. 수연행 인연 따라 산다. 보원행 원수를 갚지 말고 보원을 갚을 보자예요. 원한을 갚아라. 칭법행이 뭐예요? 법에 따라서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거를 우리가 칭법행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네 가지의 그거를 보고 경허선사도 반드시 이렇게 살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